암 말기입니다. 수술 안 하시면 길어야 6개월이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요, 붙잡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준비를 끝냈다고 믿던 바로 그 병실 문으로 20년 전에 잃어버린 막내 아들이 울면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종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요, 저는 침대에 앉은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짜였고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고요. 그저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였으니까요. 가끔 속이 더부룩한 것도 늘 있던 증상이라 설마 이게 암이겠어 싶었습니다. 의사는 조기에 발견됐으니 수술과 치료만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혼자 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은 이미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가족도 없고요. 돌아갈 집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눈 감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삶을 포기하게 된 데엔 사연이 깁니다.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공사판, 공장, 배 타는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손에 못 잡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계곡에서 물에 빠진 한 여자를 구한 인연으로 제 첫사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제 아내가 됐습니다. 양가 어른들 반대 속에 결혼했고요. 셋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때였습니다. 다이아 반지는 없어도요. 당신이랑 애들만 있으면 돼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애들 배불리 먹이고요.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뿐이라고 믿은 겁니다. 평일, 주말 없이 공장에서 밤낮으로 뛰는 동안 집에서는 새 아이와 시아버지 간병까지 모든 짐을 아내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권유받았고요. 첫째는 학교에서 선생님 지갑에 손을 대는 사고까지 쳤습니다. 아내는 병원과 학교, 집을 뛰어다니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화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공장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포터 트럭을 사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요. 그제야 처음으로 아이들을 바다에도 설매장에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막내 종현이는 늘 제 옆에서 아빠, 나 커서 의사 척척 박사 될 거예요. 형 심장도 내가 고쳐줄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형편 때문에 학원을 끊어야 했을 때도 아빠 힘든 거 아니까요. 난 괜찮아요. 학원 대신 아빠 트럭 따라다닐래요. 이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그날도 종현이는 제 옆에 있었습니다. 사거리에 트럭을 세우고 수박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수박이 유난히 달아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계산을 하고 있었죠. 종현이도 옆에서 수박을 옮기고 비닐봉지를 나눠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요. 문득 조수석을 돌아보니 늘 앉아 있어야 할 종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을 갔나 했습니다. 슈퍼에 갔나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모습이 안 보였고요. 가게 주변, 골목, 편의점을 전부 뒤졌지만 허수고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아이를 못 봤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그날 밤 우리는 단 한숨도 못 자고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종현아, 종현아, 오기 쉬도록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종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도 말을 새 없이 울다가 결국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요.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라고요. 막내를 잃은 죄책감, 둘째의 병,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시댁 간병까지 겹치자 아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닌데요. 이대로 살다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 그 말을 들은 뒤로 더는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병든 둘째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첫째는 저와 남았습니다. 그러나 집안 공기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죠. 첫째는 저를 원망하며 엄마 힘들다고 할 때 왜 제대로 안 들어줬냐며 날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당당해질 때까지 연락하지 않을게요. 나는 쪽지만 남기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매일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트럭에 막내 사진을 붙이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장마다요, 읍내마다, 작은 마을마다 들러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습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친 사람 보듯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봤다는 제보에 뛰어가 보면 전혀 다른 아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장난 전화도요, 거짓 협박도 숱하게 겪었습니다. 돈을 보내라는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몇 번이고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요. 살아있을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쯤 지나자 살아만 있다면 됐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살게 됐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사진을 보면서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암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라고요.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죽는구나, 라고요. 병실 협탁에는 여전히 막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1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저를 설득하러 온 주치의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환자분 아드님이세요, 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액자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 뒤여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청년이 울면서 달려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종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11살 아이였던 막내가 건장한 청년이 되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현아, 종현아,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병실 협탁에는 여전히 막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1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를 설득하러 온 주치의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환자분 아드님이세요? 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의사는 손을 떨며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액자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쫓아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여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청년이 울면서 달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고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종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11살 아이였던 막내가 건장한 청년이 되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현아, 종현아,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들어온 사람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 부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둘째 딸도 서 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던 그 아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사실요, 제가 형수님 동생입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는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들었습니다. 막내는 그날 사라진 게 아니라 장모님이 몰래 데려간 거였습니다. 딸을 가난과 고생에서 꺼내기 위해 아이를 숨겼던 거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아이를 빼앗아 갈 수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죽지 않았구나, 살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충분한 밥과 치료를 받은 아이는 둘째와 함께 의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 병원에서 외삼촌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아이가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입원한 바로 이 병원에서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억울할지 알아요. 그래도 애들은 살았어요. 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분노보다 먼저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버린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것, 아이들이 굶지 않고 잘 자라줬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막내와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킬게요. 수술 꼭 받으세요. 라고요. 저는 결국 삶을 한 번 더 선택했습니다.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몸이 아프시거나요,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